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1페이지네요. 111페이지 재고자산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누르셨다고요? 좋고요. 안 누르셨다고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재고자산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재고자산 보시면 이런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재고자산이란 개념이니까 일단 줄치고 넘어가죠. 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제품 생산을 위해 보유하거나 제품 생산 과정 중에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그냥 상품 제품이다. 상품 제품이 가장 기본적인 재고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문장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문장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론 문제로 출제되는데 틀린 보기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볼 때마다 읽긴 해야 됩니다. 재고자산에는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상품, 미착품, 적송품, 토지, 제품, 토지도 들어가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입니다. 반제품, 제공품 등을 포함하며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합니다. 비품도 일단은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인데요.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분류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사용할 목적이면 유형자산.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똑같은 토지인데도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사용할 목적이면 그러면 유형자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또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 분리가 된다는 거. 유형자산 파트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판매 목적이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고자산 관련된 표 맞습니다. 상품은 판매를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한 게 상품입니다. 그럼 제품은 판매를 위해서 직접 제조한 게 제품이에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조한 게 제품. 반제품은 반만 만들어진 제품이죠. 만들고 있는데 반만 만들어졌다. 근데 외부에 판매가 가능한 것을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만들고 있는 건데 아직 안 만들었는데 외부에 판매가 가능하다. 반제품. 제공품은 판매가 안 돼요. 만들고 있는 제조 중인 건데 이건 판매 X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판매 X. 판매가 가능하면 반제품, 판매가 안 되면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 부품 이런 거고요. 저장품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소모품, 공구기구, 수선용품 이런 것들 저장품입니다. 다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미착품은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우리도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사려고 11번가 옥션, 지마켓 이런 데 주문하면 하루 이틀 걸리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거를 미국에서 주문했다. 그럼 몇 주 걸리잖아요. 그 몇 주 동안에 상품을 미착품이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그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1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별표가 3개나 되네요. 이 박스가 별표 3개짜리인 겁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합합니다. 기본적인 자산의 취득원가가 부대 비용을 합한 거예요.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해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든지 수수료 비용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 다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이 되니까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요. 단 하나 예외가 있죠. 단기 매매증권. 보셨죠? 당좌자산 할 때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이거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어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들었다. 그거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은 단기 매매증권 이외의 다른 자산은 모두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빼는 게 있습니다. 할인, 애누리, 환출. 할인, 애누리, 환출은 무조건 다 빼요. 그냥 뺀다.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개념은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뺀다. 할인, 애누리, 환출은 무조건 뺀다.
매입 부대 비용은 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매입 부대 비용은 운반비, 수수료, 취득세, 하역비, 통관 수수료, 설치비 같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아 이거는 뭐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겠네라고 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뭐 관세라든지 많은데 문제를 보고 많이 풀어보면 감이 옵니다. 아 이거는 매입할 때 드는 비용이구나. 그러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과는 반대로 매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수수료, 매출할 때 이때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가에게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 것을 총매입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매입 할인 애누리 안출은 차감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인 애누리 안출은 차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기면 운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매입할 때 운반비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왜? 매입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서 재고자산 상품을 취득할 때 운반비라면 상품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상품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매출할 때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매입할 때 취득 원가에 잔입한다 해가지고 잔입이란 말은 포함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입하면서 운반비 2,500원과 설치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 제일 쉬운 것부터 분개하자. 현금으로 지급한 게 3,500원이구나. 대변에 현금 3,500원.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10,000원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 10,000원 되고 상품 가격은 합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다 합한 13,500원 다 합한 금액을 상품의 원가로 분개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매출 시 운반비는 운반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출하면서, 매출입니다. 매출하면서 운반비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뭐 택배 같은 거 보냈나 보죠. 그렇다면 상품 매출은 10,000원입니다. 상품 매출 10,000원. 현금은 3,000원 나갔으니까 나간 현금 3,000원 적고 외상 매출금이 10,000원이에요. 13,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는 겁니다. 3,000원은 이거는 운반비라는 거죠. 운반비.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적는다는 겁니다. 이게 운반비에 대한 회계 처리였고요. 할인, 애누리, 환출이 있습니다.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 별 3개짜리입니다. 중요하네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할인.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빼주는 거죠. 매입 환출, 애누리도 매입에서 빼주는 겁니다. 취급하는 게 똑같은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념. 외상 매입금을 빨리 조기에 상환하여 할인받는 것. 외상 매입금 한 달 뒤에 갚을게 외상으로 사간다라고 하면 한 달 뒤에 갚는 줄 알아요. 근데 돈을 빨리 갚았다. 일주일 만에 갚았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3주 정도 되는 기간에 이자 정도를 깎아줍니다. 그게 할인이에요. 그럼 할인은 깎아준다는 얘기죠. 외상 매입금 10,000원을 조기에 현금으로 상환하여 약정에 따라 5%를 할인받았다, 깎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외상 매입금 없어졌다, 부채가 없어졌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 적어주고요. 현금은 5%를 빼고 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5%면 500원, 500원 빼고 그럼 9,500원을 현금으로 갚고 나머지 500원은 할인받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할인. 그래서 매입에서 차감한다. 할인받았다.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환출하고 애누리는 같이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왜?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누리는 하자가 있는데 반품은 안 하고 그냥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할인회라고 해서 매입 할인이 아닙니다. 매입 할인회라는 계정은 대금의 조기 상환. 매입 애누리는 여기서 할인은 애누리로 불량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것. 애누리 하자가 있어서 반품, 환출 개념 아시기 바랍니다.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대금 중 10,000원을 할인하기로 했다. 그럼 대금 외상 대금에서 10,000원을 깎아준 거예요. 외상 대금에 깎아줬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10,000원 줄어드는 거죠. 부채니까 감소가 차변. 이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거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같이 씁니다. 환출 애누리 같이 씁니다. 넘어갑니다.
113페이지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판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밑작상품 나오는데요. 역시 별표 2개짜리로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파트는 거의 다 중요해요. 시험에 워낙 잘 나옵니다. 재고자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잘 나와요. 밑작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죠. 발송은 했는데 도착을 안 했어요. 요즘은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미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을 싣고 컨테이너에서 큰 발을 보내면 한 달, 2달 걸렸어요.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잡아둔 거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개념 잘 보시는데 이게 단어만 잘 보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선적지라는 말은 물건을 배에 실은 곳,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낸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배를 실어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보내면 이게 선적지는 미국이죠. 도착지는 한국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선적지, 배에 실은 출발지, 배에 실은 곳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기만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실은 그 상태에서 한국에 돼버려요. 그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여기서 이전됩니다. 도착해야 한국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적해야 된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된다. 발송과 동시에 판매된 걸로 봐요. 그래서 실기만 하면 판매된 걸로 본다. 그래서 발송이 시작되면 판매된 거네. 소유권 이전되니까. 이 경우 밑작상품은 구매자 거죠. 구매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왜? 배에 실었으니까, 발송했으니까. 배에 실으면 바로 구매자께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해야 이전되는 겁니다.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판매한 것으로 인식하는 판매 조건이라서 이 경우 밑작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 겁니다. 판매자. 밑작 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 밑작 상품이 누구 거냐?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밑작 상품이 누구 건가요? 구매자 거죠. 선적하면 되니까. 밑작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밑작 상품 누구 건가요? 판매자 거.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려놨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있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누구 건가요? 구매자께 되는 거죠. 출발하기만 하면 구매자한테 팔린 게 돼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해야 인도된다. 그래서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선적, 운반종, 밑착 상품. 그 다음에 적송품 보겠습니다. 적송품은 위탁 판매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위탁품.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있죠. 위탁자는 물건을 만들긴 하는데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팔아주라 해가지고 수탁자한테 판매를 시킵니다. 위탁자는 이제 주로 생산하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탁자는 매장을 차려놓고 그래 내가 팔아줄게. 그래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소비자는 수탁자한테 물건값을 치르고 수탁자는 그 받은 물건값을 위탁자한테 돌려주죠. 수탁자는 뭐 먹고 사냐?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탁자한테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판매하는 게 위탁 판매가 되는 건데요. 위탁자 입장에서는 위탁하는 거고 수탁자한테는 수탁 받는 거죠. 그러면 언제 매출을 인식하냐?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이때 판매를 인식합니다. 수익을 인식해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상품, 아직 안 팔린 건 누구 거냐? 위탁자 겁니다. 수탁자의 매장에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위탁자 거죠. 왜? 그냥 맡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개념 보시면 상품의 주인, 위탁자, 상품의 주인이 타인 수탁자에게 상품을 맡겨서 수탁자가 판매하는 판매 방식을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이 상품을 적성품 또는 위탁품이라고 말을 해요. 보통 적성품이란 말을 많이 써요.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거라고요? 위탁자 거. 수탁자의 매장에 전열해 놓고 있지만 이거는 수탁자 게 아닙니다. 위탁자 겁니다.
하이마트 같은 데 보면 뭐 삼성전자 제품도 있고 LG전자 제품도 있고 다양한 전자 제품들이 있죠. 하이마트 그 매장이 진열되어 있지만 그 제품들은 다 삼성전자 거고 LG전자 거죠. 하이마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 게 아니고 위탁자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을 맡기면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를 해야 매출을 위탁자가 매출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송품 보겠습니다. 시송품 쉽습니다. 시송품 시용 판매라는 개념인데요.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소비자한테 물건을 일단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한 달만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한 달 써보고 나서 좋네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팔린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가져가라. 그러면 안 팔린 거예요.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라는 겁니다. 개념 소비자에게 상품을 사용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판매 방식인데요. 이게 이때의 그 상품을 시송품 또는 시용품이라고 해요. 보통 시송품이란 말을 많이 써요. 소비자가 구매 의사 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중요한 게 구매 의사 표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소비자가 살게요 라고 구매 의사 표시를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구매 의사 표시 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우리 창고에 없고 소비자한테 가 있지만 팔린 게 아니니까 우리 재고자산이 맞죠. 할부 판매 다 아시죠? 할부 판매 대금을 나누어서 갚는 거. 그래서 상품 판매하고 대금을 분할해서 받는 형태가 할부 판매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대금을 1년, 할부 기간 1년이 넘는 거고, 보통 할부 판매는 1년 이내에 다 갚는 건데, 어쨌든 다 팔린 거예요. 돈을 받든 안 받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린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할부 판매로 팔았다 할지라도, 또는 외상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팔린 거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은 아니에요. 1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 보시면 재고자산, 창고에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 있으면 이 몇 개나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 경우가 많아요. 물론 비싸고 큰 그런 상품이라면 파악이 가능할 텐데 세보면 되니까. 근데 셀 수가 없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수량을 파악을 해야 되나?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도. 대표적으로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입고하고 출고하는 거, 창고에 들어오고 팔려서 나가는 걸 계속 적고 있는 겁니다. 재고자산 입출고 시 모두 장부의 기록. 개념은 쉽죠. 실질재고조사법은 들어오고 나가는 걸 계속 기록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12월 31일 하루만 고생하자. 하루 만에 창고에, 전 직원이 다 창고 가가지고 창고에 몇 개나 있는지 다 세보는 겁니다. 그게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무식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수량을 창고에 확인해서 재고 파악. 말을 좀 고급스럽게 써서 이런 거지. 사실 창고에 가서 앉아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세보는 겁니다. 그냥. 산식이 있는데요. 계속기록법 산식과 실질재고조사법 산식이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총계정원장을 산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 자산이니까 기초재고, 전기 2월 기초재고가 차변에 옵니다. 그리고 증가가 차변에 오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상품을 증가시키려면 매입하는 거죠. 단기 매입액이 차변에 오고, 기말 재고가 대변에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 원가. 이 총계적 원장을 산식으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동일한 금액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초와 매입액, 기초 재고하고 매입 수량 빼기 매출수량, 매출수량이 매출원가죠. 매출수량 빼주면 기말 재고가 나타난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게 계속기록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더하기 매입은 똑같습니다. 기초 더하기 매입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말 재고수량을 빼요. 기말 재고 왜? 기말에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창고에 가서 세보면 되니까 세봅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수량, 매출 원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식은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기록법은 기말 재고가 마지막이다.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수량이 마지막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어렵게 출제되면 이 산식이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기말 수량이 마지막에,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출 수량이 마지막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혼합법이 가장 많이 써요. 하나만, 계속기록법만 해도 오류가 나요. 실질재고조사법만 해도 오류가 납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 오류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재고자산 감모소실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장단점이 나옵니다. 장단점. 이론 문제로 잘 출제돼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계속기록법의 장점은 장부상 재고 수량 파악이 용이해요. 장부상입니다. 실질 재고는 몰라요. 왜? 장부에만 계속 적고 있어서 그래요. 실질 재고 조사를 하려면 창고에 가서 세봐야 되는데 계속기록법은 개념상 창고에 가서 세보는 개념이 아니죠. 들락날락 하는 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재고조사법의 장점은 실제 재고 수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 가서 세보는 거니까 실제로 아는 거, 장부상 수량은 몰라요. 또 실제 재고 수량만 합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계속기록법은 장부상 재고 수량한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 재고 수량한다. 너무 쉽죠? 개념상 그런 거니까. 단점은 이 계속기록법의 장점이 또 실질재고조사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실질재고조사법의 장점이 계속기록법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재고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계속기록법은 실제로 가서 세보는 게 아니니까. 감모 수량이 기말재고에 포함된다. 이거는 감모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질재고조사법 단점은 정확한 매출액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 들락날락 하는 걸 모르니까. 얼마가 매출된 건 몰라요. 왜? 안 적고 있어요. 적지 않고 그냥 기말에 가서 수량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됩니다. 정확한 매출액 모릅니다. 감모 수량이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 그래서 감모 수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것도 감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나서 오시면 이해는 가능하십니다. 출제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면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일단은 이해 안 된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가로 4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량 결정 방법을 봤어요. 수량 결정에 계속기록법이 있었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있고, 혼합법도 있었어요. 수량 결정을 위해서 계속 적고 있을지, 아니면 창고에 가서 실제로 조사할지, 혼합할지, 이런 방법들을 봤고, 지금은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단위당 가격, 재고자산의 단위당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역시 고가의 제품이나 몇 개 없다면 단위당 가격, 그냥 매입한 가격, 이게 단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오고 하니까 이게 얼마 주고 산 건지 잘 몰라요. 창고에 1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100원 주고 산 것도 있고, 101원 주고 산 것도 있고, 102원 주고 산 것도 있고, 하여튼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개별법은 하나하나 다 가격표를 적는 겁니다. 판매할 때마다 판매된 재고자산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아주 고가의 제품 상품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보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고가의 제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하고 구입선출법입니다. 별표 두 개죠. 두 개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먼저 구매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된 거를 가정하는 거고요. 구입선출은 나중에 후에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간다. 나중에 산 걸 먼저 내보낸다는 겁니다. 나중에 구매한 재고자산이 먼저 나간다. 먼저 판매된다. 이거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입선출을 많이 합니다. 구입선출은 좀 꺼리죠. 왜? 우유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먹어야. 집에도 생각해 보시면 냉장고에 오래된 우유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그럽니다. 유통기한 다 됐으니까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선입선출이죠. 뒤에 들어온 거 먼저 먹어버리면 앞에 들어온 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건 선입선출입니다. 장점.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고가 기말 재고로 기록된다. 왜? 과거에 구입한 거는 이미 팔려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기말 재고로 남은 거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가 시가에 가장 가깝게 기록이 돼요. 보통은 그 물가는 오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고 조금씩 인플레이션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기말 재고도 또는 상품 제품도 점점 조금씩 가격이 오른다고 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 상승이죠.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고 자산도 조금씩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시가에 가장 가깝게 기록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죠.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매출 원가가 매출되는 거의 원가예요. 매출되는 건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출되는 거의 원가가 과거의 원가로, 옛날의 원가로 기록된다는 말이죠. 선입선출이기 때문에 과거에 먼저 구매한 재고 자산이 팔려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에 과거의 매출 원가가 대응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게 돼요. 왜? 지금의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후입선출은 매출되는 것이 원가, 매출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기록되기 때문에 지금 팔리는 것 수익과 가장 최근의 매출 원가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적절하게 돼요. 이거 서로 반대되는 거죠. 하나의 단점은 하나의 다른 것의 장점이 되고 하나의 장점은 다른 것의 단점이 되고 그래 서로 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점이 가장 오래 전에 구입한 재고가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시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사놓은 어떤 제품을 아직도 안 팔고 있다. 구입선출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거는 그냥 둔다.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팔린다. 그러면 10년 전에 사놓은 상품이 아직도 창고에 써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의 원가가 지금 수익하고 대응이 돼버리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시가로 반영되지 못한다.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라는 거. 구입선출. 그래 구입선출법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상으로 그 장점과 단점 잘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에 평균법이 나옵니다. 평균법. 115페이지 중간쯤이죠. 동그라미에서 한번 평균법.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는데요. 이동평균법은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살 때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입할 때마다 평균 가격을 설정해서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살 때마다 이거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록법일 경우에 쓰는 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계속 기록할 수 있는 방법. 총평균법은 계속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말에 딱 한 번 평균 단가를 내서 전체 단가를 계산해요. 기말에 전체 평균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기말에 딱 한 번 한다. 계속 기록할 수가 없죠. 실지재고조사법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법은 계속 기록, 총평균법은 실지재고조사. 연결시켜야 됩니다. 산식이 나오는데요.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또는 총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좀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이게 좀 관건이에요. 조금 어렵진 않습니다. 계산하는 게 좀 귀찮을 뿐이에요. 전체 다 수량분의 매입입니다. 수량분의 금액, 수량분의 금액이에요. 수량분의 금액. 단위당 가격 구할 때는 수량분의 금액을 하는 거죠. 왜? 수량 100개고 단가가 10원이라면 전체 금액이 1000원이죠. 단가는 이걸 말합니다. 10원. 그래서 10원은 전체 금액 1000원 나누기 100원 게 수량, 100개 수량 분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가 10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량분의 금액 해야 된다. 수량분의 금액. 보면 재고 수량 더하기 매입 수량 분의 재고액 더하기 매입액. 수량분의 금액이죠. 총평균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 기초 재고 수량 더하기 매입 수량, 기초 재고액 더하기 총매입액.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량분의 금액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십니다. 수량분의 금액입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공식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보면서 계속기록법, 이동평균법은 들어올 때마다 수량분의 금액한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기말에 실제 조사할 때 그냥 한번 수량분의 금액한다 라고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래쪽에 115페이지 좀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 있죠. 물가 상승시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말 재고 금액과 순이익 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음 순서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별표가 하나 져 있죠. 시험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가끔이 아니라 좀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1년에 시험 6번 있는데 한 번이나 2번 정도 물어보는 편이에요. 물가가 상승할 때는 기말 재고 금액이 선입선출하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선입선출.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재고와 단기 순이익은 항상 같이 다녀요. 재고, 기말 재고 크기하고 단기 순이익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재고가 높게 나타나면 이익도 높아요. 재고가 낮으면 이익도 낮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와 단기 순이익은 같이 다닌다. 금액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크면 같이 크고 낮으면 같이 낮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가, 매출 원가는 반대예요. 매출 원가는 일종의 비용이에요.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반대됩니다. 일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하고는 거꾸로죠. 비용이 너무 높으면 이익이 낮아지는 거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높으면 원가는 낮은 거고 이익이 낮으면 원가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산, 재고자산, 재고가 많으면 이익도 많다. 재고가 적으면 이익도 적다. 매출 원가는 반대다. 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이 가장 재고와 이익을 가장 높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말 재고하고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요.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중간에 평균법이 끼어 있는데 이동평균법이 선입선출하고 비슷하고 총평균법이 후입하고 비슷해요. 매출원가는 반대죠. 반대라서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는 가장 적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후입선출법은 매출원가가 가장 높게 계산되죠. 매출된 거의 원가. 후입선출법은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원가가 가장 높게 계산된다. 왜? 가장 나중에 산 거를 먼저 팔아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시. 인플레이션은 가정입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재고자산도 계속 오른다,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100원 주고 산 게 있고 101원 주고 산 게 있고 최근에는 102원이 됐다. 그렇다면 후입선출이라면 102원이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매출된 것에 원가가 될 거니까 가장 높네. 매출 원가가 가장 높네. 선입선출이라면 먼저 들어온 100원이 이게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매출된 것에 원가가 될 거니까 그럼 가장 매출 원가가 가장 낮네. 매출 원가 비용 일종의 비용이니까 비용이 가장 낮으면 단기 순이익이 높겠구나. 단기 순이익은 매출 원가 물가 상승할 때 단기 순이익이 가장 높겠구나. 비용이 낮으니까. 단기 순이익하고 기말 재고하고는 같이 다닌다. 높으면 같이 높고 낮으면 같이 낮다. 그래서 기말 재고도 제일 높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데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 이론적으로 드린 설명 까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 부등호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말 재고하고 이익은 같이 다닌다. 매출 원가도 거꾸로다. 문제에 따라서는 물가가 하락한다 라고 조건이 주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반대입니다. 물가 하락 시에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낮고 매출 원가는 선입선출법이 제일 높고 그렇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반대라는 거. 문제에 나오는데 문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거꾸로가 된다는 거죠. 물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말 재고 단기 순이익을 가장 낮게 계산하는 방법이 선입선출이라는 거. 거꾸로니까. 대신에 매출 원가를 가장 높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이라는 거.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매제고법이 나옵니다. 소매제고법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대량 재고사 유통업종에만 허용되는 게 소매제고법입니다. 소매제고법을 계산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개념은 쭉 보시면
매출 가격의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 재고금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냥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통업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소매제고법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원가율을 곱해서 재고금액을 도출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게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한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유통업종의 별표. 유통업종. 이번 시간 좀 개념상으로 어려운 것들을 좀 했는데요. 한번 리뷰를 해보면 재고자산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판매용으로 보유한다.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 부대 비용을 합한다. 그리고 빼는 게 있었죠. 할인, 환출, 애누리 이런 거 빼는 거고요.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부대 비용으로 매입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는데 매출 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다음에 할인은 어떤 개념인가요?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깎아주는 것. 환출은 반품, 애누리는 반품은 아니지만 그냥 물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 미착 상품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었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도착을 해야 판매된 걸로 본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실기만 하면 판매된 걸로 본다. 그래서 미착 상품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는 거. 적정품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위탁자, 수탁자 있는데 수탁자가 물건을 맡아서 파는 사람이죠. 수탁자가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 팔린 거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송품은 시험적으로 사용해보고 구매자가 구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제서야 팔린 거다. 할부 판매는 그냥 무조건 팔린 걸로 보는 거죠.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기말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계속 적고 있어야 된다는 거.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에 딱 한번 세보면 된다는 거.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복습하실 때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동평균, 총평균, 그 다음에 소매제고법이 있었습니다.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만은 번거롭다. 그렇고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잘 복습하실 때 생각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요. 평균법, 이동평균, 총평균법이 있었죠. 이동평균 단가, 총평균 단가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그치? 수량분의 금액이었다는 거. 그리고 물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 재고와 단기 순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방법은 선입선출. 매출원가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거 선입선출. 매출원가를 그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후입선출이겠죠. 물가 하락시는 거꾸로. 마지막으로 소매제고법이 있었습니다. 소매제고법은 백화점 등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피곤하실 텐데, 좀 어려운 개념들을 해가지고 좀 피곤하실 텐데, 조금 쉬었다가 한번 어떤 말 들을지 복습 좀 한번 하시고, 좀 이따가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